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의 새해 소망 중에 경제, 특히 부동산 이슈도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집을 사야 할지, 전세값은 어떨지, 또 이사를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오늘 뉴스라이더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 시장에도 복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인터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진단이 있어야 올해 부동산 시장 해법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요즘 영화관에 가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2023년 이제 작년이죠. 부동산 시장을 정리한다면 부동산의 봄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왜 제가 봄이라고 했냐면 예. 일단 여름까지 가지는 못했는 것 같고요. 작년 1월은 굉장히 추웠거든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예. 포레온 또 미계약이 날 정도로 굉장히 추웠고 규제를 풀었는데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전환은 됐는데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꺾이면서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봄 다음에 여름으로 가지는 못하고요. 봄에서 지금 다시 겨울로 가느냐, 봄을 유지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봄이라고 보여집니다. 꽃샘추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꽃샘추위가 될지 이게 진짜 10월에 한파가 올지는 지금은 가늠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그 말씀해주신 금리라든지 그런 변수가 아무래도 제일 클 것 같은데 네네. 올해 금리 향방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작년이죠. 12월 미국에서 이제 3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서 예. 일단 희망이 삐씀 보이는데 예. 한국은행이 과연 올해 몇 번을 내리고 언제 내릴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네. 미국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포인트가 지금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자금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두 번 내려서 한국은행이 쉽게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예.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내린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내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상보다 빨리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내린다면 긍정의 효과가 작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한 번 또 안 내리게 되면 동결이 된다면 네. 굉장히 또 당황하겠죠. 예. 이게 패닉이 오면서 또 투자 심리 위축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언제 얼마나 내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또 바로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부동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 그리고 뭐 금융업계 불안이 네. 커지는 상황인데 이 소식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시공시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금리에 지금 분양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악의 상황은 금융위기까지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PF 잔액이 134조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최악의 상황이고요. 아마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습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될 것 같고요.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또는 분양받을 아파트가 미분양 또는 워크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공급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PF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금리를 상반기에 내릴 수 있다라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기준금리와 PF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가 지금 부동산 PF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키워드를 보면은 부동산 PF 연착륙 그리고 옥석 가리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이게 요약하면 알짜는 살리고 좀 부실하고 불안한 부분은 도려내겠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건설사들을 다 살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총선이 4월에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수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총선이 지나면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살려야 되는 건설사, 살리지 않아야 되는 건설사를 아마 구분을 해서 살리지 않아야 되는 건설사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수분양자나 협력회사들의 피해는 또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분양받으신 분들은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지금 뭐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미분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키는 대책도 추가로 나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분양 문제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앞서 부동산 PF 이슈 때문에 이제 공급 감소라는 여파를 이제 받게 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네. 부동산 PF 부실 문제 말고도 인건비도 올랐고 원자재 값도 올랐고 참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좀 얼어붙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감소가 되면 결국에는 뭐 집값도 오르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건축 자재비도 올라가고 분양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는데 분양가를 또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와 연동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추석 이후에 다시 분위기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못 올리는데 예.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2021년 같이 그냥 청약 분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완판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입지 경쟁력과 뭐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단지들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 전세 상승, 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조정되는 부분 감안해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으로는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2024년 올해 공급이 부족해져서 바로 집값이 크게 올라가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2년, 3년 누적이 된다면 상승 압력으로 작용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청약 통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뭐 로또 청약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사비 오르고 뭐 인건비, 원자재값 오르면서 분양가가 같이 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좀 옛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좀 추세는 계속 되리라 보십니까?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집을 사는 분들도 그렇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손해보고 이게 분양을 받고 싶진 않잖아요. 네. 올라가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에 금리가 파격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이렇게 위축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어려운 분양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신년사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저희가 신년사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요점은 도심에 새 집 빨리 짓겠다인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주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건 맞는데 예. 몇 군데 이제 걸림돌이 있습니다. 일단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예. 최근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안 됐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투기 수요가 또 유입이 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반대 목소리가 있겠죠. 도정법 개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단순화시키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길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조합 내부의 갈등,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지자체와의 갈등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라고 해서 물론 1년에서 2년 정도는 단축이 될 수는 있으나 10년, 15년 걸리는 사업에서 결정적으로 사업을 단축시키는 데는 좀 역부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전세값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전월세도 좀 줄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전세값은 오르는데 이게 매매값 상승의 변수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도 해주는데 2022년에는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예.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데요.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2024년 전세는 아파트 전세는 강세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강세 흐름이 조금 더 1년, 2년, 3년 이어진다면 또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지역 미분양 말씀해 주셨는데 양극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전망하십니까? 당분간은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과 예. 지방의 지금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PF 문제도 결국에는 미분양 문제인데 전국의 미분양의 87% 정도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 정책도 아마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키는데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남, 경기, 제주, 대구, 악성 미분양이 있는 그 순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저희 뉴스라이더 함께 하시면서 올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올해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이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악성 미분양이라는 게 다 짓고 나서도 지금 미분양이 남아 있거든요. 예. 예. 우리 지역에 다 짓고 나서 남아 있는 빈집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심리가 갑자기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금이 되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이라도요? 2021년 같이 불안한 마음에 자금은 부족한데 우리 영끌이라고 하죠. 예. 불안한 마음에 이러다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무리하게 내 집 마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2, 3년 정도 저는 지켜봐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분들은 좀 지켜보시고요. 꼭 사야 된다. 자금이 되고 올해 꼭 사야 된다는 분들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시고요. 고점 대비 가격이 충분히 조정된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서울 마용성 지역들은 크게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고점 대비 한 20, 30% 정도 조정된 매물이라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역별로 좀 네네. 사정이 다르잖아요. 앞서 뭐 강남이랑 마영성도 짚어주셨고 이제 지역에 있는 미분양 사태도 좀 짚어주셨는데 지역별로 실수요자분들의 사정이 다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있으면 지금은 좀 집을 사도 되는 타이밍인가 네네. 보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3구, 용산구 지역들은 아직도 규제 지역에 묶여 있는데요. 저는 예. 규제 지역이 풀리기를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지역이 풀린다는 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고요. 예. 안 풀렸다는 얘기는 아직 집값이 많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라면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외곽 지역에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급매물을 잡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떨어질 곳은 떨어지고요. 우리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정이 돼야 되고 연착륙이 되면서 거품을 빼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좀 조정된 매물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